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건 나란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마지막이겠죠. 네,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노새 두 마리 강의는 세 번째 강의로 마무리 지어야 되겠죠. 어떻게든. 네.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재훈이, 네, 그뿐 아버지는 더는 말이 없었다. 어머니가 보면 밥상 한 옆으로 밀어놓고 쓰러지듯 방 한가운데 들어놓고 말하다. 아버지는 지금 내일부터 당장 벌이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 길들여 키워온 노새가 가여서 저런지도 모를 일이다. 이 부분을 자습서에는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아버지의 근심거리를 추측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옆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서술자의 어린아이다운 순수함. 그러면, 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버지는 지금 내일 당장 벌이를 나갈 수 없는 아픔보다 노새가 가여서 저러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까, 벌이에 대한 걱정보다 노새 걱정이 더 커서 저러시는 것 같다라고 서술자인 나는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추측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선생님은 개인적인 판단은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닥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이라면 좀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좀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좀 기발한 생각으로 어린아이들의 어떤 순수한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진술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요. 어린아이다운이 아니라 나라면 어린아이답지 않은 되려 반대로 어린아이답지 않은 어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마음이라고 쓰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알겠습니까? 어린아이답지 않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어떤 날카로운 관찰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가? 이거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자습서에 이렇게 필기를 만드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서 어디서 도대체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이 보이는 것일까? 어린아이다운 순수함보다는 어린아이답지 않게 참 깊은 마음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약간 철이 든 것 같이 깊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는 철든 주인공, 서술자인 나의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때문에 이건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이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런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버지는 원래가 마부였다. 말했죠? 1970년대 시대상을 들어있는 소재들은 다 모두 세모 표시하기로. 그래서 마부. 그 다음에 올라오기 전에 서울 줄곧 말마차를 끌었대요. 그 다음에 소달구지를 끄는 적도 있긴 했으나 얼마가 지나 도로 말마차로 바꾸곤 했다. 그 다음에 말마차를 버텼는데 어떻게 마음 바꾼지 노새로 바꾸만 것이다. 그 다음에 요즘은 그놈의 3륜차 때문에 아버지 일감이 자칫 줄어드는 듯 하기도 했다.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 말마차와 3륜차는 서로 대조적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말마차의 자리를 위협하는 게 3륜차잖아요. 그죠?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집까지도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마차가 위협을 느낌직도 했고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큰 소리였다.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휘발유 한 방울 안 나올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뭐래?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대적 변화 앞에서 기죽지 않으려는 자존심과 오기 네. 그러면서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그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너무 고단해서였을까? 이날 밤 나는 앞뒤를 가릴 수 없을 만큼 깊이 잠에 빠졌던 것 같다.
뭐 자습서에는 꿈속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의도적 장치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 앞으로 이제 꿈속의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어떤 안내 장치였다는 거죠. 그죠? 네. 별건 아닙니다. 네. 그 다음 이제 꿈속의 세상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주인공 나, 서술자 나, 네, 꿈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봅시다. 자, 여기부터가 꿈이에요. 여기부터가 또 꿈으로 들어갑니다. 자, 골목에서 뛰어나온 노새는 큰 길로 나오다가 잠시 망설이다 곧 길 복판으로 뛰어들어갔다. 뭐 쭉 봅시다. 예, 이거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바쁘니까요. 그 다음에 뭐 저마다 놀라고 재밌는 표정을 지었다. 저놈이 제 세상 만났군. 지금 노새가 그 여기저기 막 이제 도망간다기보다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막 있는데,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반응이 현실과는 좀 다릅니다. 저놈이 제 세상 만났군. 고삐 풀린 말 하더니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보고 싶었을 거야. 엄마, 저게 뭔데 저렇게 뛰어 말이지? 글쎄, 말보다는 작은데 노새 같다, 얘. 이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 집중해서 파악해야 될 건 뭐냐면, 이 현실 반응과 꿈 반응의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노새와 맞닥뜨렸을 때, 현실 속에서의 반응과 꿈 속에서의 반응이 정말 판이하게 다르단 말이죠. 자, 현실 반응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뭐라고 했는지. 여기 있습니다. 자,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말이 도망갔다나 봐. 무슨 말이? 저기 뛰어가잖아. 올라? 그렇군, 말이 뛰어가는군. 별꼴이야, 말마차가 지금도 있었군. 됐죠? 별꼴이야라는 말도 좀 약간 극대화되는데, 상당히 좀 뭐랄까요, 놀랍기도 하고, 무슨 일이야, 무슨 말이, 막 이렇게 되게 놀랍기도 하고, 별꼴이야라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마저 보이고 있죠. 부정적인 반응마저 보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꿈속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보면, 이렇잖아요. 그죠? 어허, 하하하, 웃죠? 저놈이 제 세상 만났군. 그냥 뭐, 잘 놀고 있구나 라고 대꾸하고 있고요. 그래,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보고 싶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노새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있죠. 엄마, 저기 뭔데 저렇게 뛰어가? 말이지. 호기심. 글쎄, 말보단 작은데 노새 같다, 얘. 뭐 이렇게 대답해주고 있고요. 허허, 저놈이 제 세상 만났군. 자, 그러니까 현실 반응은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있는데, 꿈에서 지금 노새가 막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고는 꿈에서는 상당히 호기심과 이해, 그러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쪽으로 좀 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의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 말들을 보자면, 현실 반응에서는 아까 별꼴이야 라는 식으로 좀 약간 노새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반응이 드러났고요. 이 꿈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그 반응은 긍정적이었던 것이, 자, 저놈도 그래, 저렇게 그 골빛 풀린 말처럼 자유롭게 뛰어놀고 싶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좀 약간 노새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는 게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꿈속에서 노새를 봤을 때 이 반응이 긍정적일 이유는 서술자 나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럼 서술자 나의 꿈에서 본다면 서술자 나의 바람이 투영된 것이라 보면 돼요. 나의 바람이 거기에 들어간 것이라 보면 됩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술자 나는 노새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가까이 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나의 노새를 이렇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꿈속에서 노새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이 꿈속에서 그려진 거겠죠. 그죠? 그래서 서술자 나의 마음이 꿈속에서 드러났다.
꿈을 통해 보여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현실 반응, 부정적인 요 현실 반응은 아주 잔혹한 현실이죠. 어떤 현실? 1970년대 산업화, 급변하는 산업화, 그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에 소외된 아주 잔혹한 현실인 것이고요. 하지만 꿈속에서의 세상은 서술자 나의 바람이 보여지는 그런 세상인 거죠. 내 마음속에서, 내 꿈속에서는 내 노새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히 투영된 마음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확대해서 말하자면 노새에 대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 페이지. 말이 길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노새는 또 뛰고 또 뛰었다.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노새 두 마리 1편 강의에서 언급하기를 출제 포인트 중에 이 7번째 꿈속 노새 의미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요런 부분에서 지금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노새는 자유의 노새예요. 사실 현실 속에서의 노새는 속박, 구속의 노새라고 본다면 꿈속에서 노새는 자유의 노새입니다. 이게 현실, 그 다음에 이게 꿈인 거잖아요. 그죠? 현실, 꿈. 근데 꿈속에서 노새는 자유의 노새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뛰고 또 뛰었다 라고 하는데 노새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 대상은 모두 어떻게 네모 표시해볼까요? 연탄찜, 이것도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 대상이고요. 가파른 길도 없었고 채찍질도 없었고 앞길을 막는 사람도 없었다. 그죠?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고 노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나 빨간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나 막무가내로 그냥 뛰기만 했다. 노새는 이윽고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네. 이렇게 네모 표시한 부분은 모두 노새를 구속하고 힘들게 하는 대상을 모두 네모 표시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길을 건너던 사람들이 외모디 지르며 풍비박산이 되었다. 보퉁이를 이고 하던 아주머니가 오매 소리 지르며 퍽 그제 넘어지자 머리에 있던 보퉁이가 대구를 울렀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네. 엉켜 넘어졌고 사람들 놀라긴 합니다. 그죠? 아주 혼비백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쪽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언급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그냥 자유롭게 거리를 뛰어다니는 노새,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혼잡스럽고 상당히 북새통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 놀란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렇게 아주 그런 군상들이 막 보이고 있죠. 그죠? 별건 없는데 그나마 좀 약간 포인트 짚고 넘어갈 부분은 바로 이런 겁니다. 분홍색 하이힐짝이 나뒹굴고 분홍색 하이힐짝, 왠지 이런 것들은 자본주의의 어떤 상징인 것 같아요. 어떤 고가의 물품들 같거든요. 곱게 싼 상품 상자들이 이리저리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현실 속에서는 구질구질하고 그죠? 상당히 삶이 힘들고 그렇죠.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있는데 그것과 상반되는 그 위치에 있는 상당히 고가의 상류층들의 어떤 모습들이 다 이리저리 흩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배지를 단 여대생도 있는데 여대생들이 당시에는 배지를 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유함을 나타내면서 부러움의 상징이었다고, 부러움의 대상이었다고 자소서에 써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정신없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네. 그 다음 페이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좀 읽어볼 만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어쨌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다 경찰단들이 지키고 있었고요. 야단이 난 모양이었고요. 노새는 미리 그것을 알고라도 있는 듯이 용케도 경비가 허술한 길만 찾아서 잘도 달려갔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뛰어다녀서 모가지는 물론 갈김이 어깨 쭉지 그리고 등허리에 땀이 비오듯이 해서 내 다리에 물이 줄을 흐르고 있었다.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는 거죠. 이 검은 물, 이것도 우리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검은 물, 기억하죠? 검정색, 시커먼, 검정색, 뭐 이런 식의 어떤 색깔들을 통해서 이 소설가, 작가는 어떤 힘들고 고된 삶을 형상하고자 노력했다. 이게 어떤 하나의 장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했으면 될 것 같아요. 연탄을 나르는 고된 노동을 하는 노새의 힘든 삶을 상징한다. 네. 그래서 검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한강다리를 건너고요. 노새는 얼핏 좌우로 훑어보더니 여전히 뛰어가면서 길게 심호흡을 하다 다리를 건너고 얼마를 가자 길이 넓어지고 앞이 툭 트였다. 고속도로였다. 자, 요거. 나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고속도로, 기억납니까? 현실 속에서 지금 이 노새가 정말 힘들게 올라가 했던 그 가파른 길.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선 고속도로. 뭐가 감이 옵니까? 자, 일단은 고속도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에 이르게 하는 통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나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꿈속의 노새와 현실 속의 노새는 서로 판이하기 나른데 꿈속의 노새는 통제 불가능한 자유의 존재입니다. 구속당하지 않는 자유의 존재죠. 그냥 천둥벌거숭이 마냥 여기저기 막 뛰어다닙니다. 경찰이 통제를 해야 될 정도로. 자, 현실 속에서의 노새는 조롱의 대상이고요. 노동 강요의 대상이고 구경거리의 대상입니다. 이거 잘못 썼다. 다시 잠깐만요. 수정할게요. 네, 요 세 번째, 네 번째, 요 항목을 지금 요 두 개 항목을 서로 지금 바꿔 써가지고 어쨌든 꿈속의 노새는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그 자유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속박당하지 않는 물론 속도의 제한은 있죠. 근데 마치 어쨌든 빠른 속도에 뭐 구애받지 않고 막 달리는 것만 같은 자유로운 느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유의 느낌을 달리는 꿈속의 노새와 가파른 골목길 뭐라 했습니까? 가파르다. 경사가 높은 곳을 올라가야 된다는 건 상당히 고되다. 고된 삶을 상징하는 가파른 골목길. 자유를 상징하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꿈속의 노새. 이 둘은 서로 사뭇 다르다. 알겠죠? 이걸 좀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습서에 딱히 이것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표현들 보면 막 뭔가 구속받지 않는 느낌이 상당히 들어요. 돈도 안 내고 이것도 구속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무엇도 노새의 어떤 자유로움을 막을 수 없어. 돈도 안 내고 빠져나가더니 다속도 늦췄다. 그리고 그러나 하지만 절대로 뛰는 일을 멈추지는 않았다. 라는 거. 이것은 자유에 대한 의지.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일단 어쨌든 여기까지가 꿈이에요. 꿈. 네, 여기까지가 이제 꿈 끝난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 다시 이제 일어나고 나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 또 밑에 또 정리할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자, 다 썼습니다. 자습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한번 보세요. 꿈속 노새 이동 경로와 상징성. 그러니까 이동 경로 그 특정 어떤 장소들 있잖아요. 이런 순서로 갔다 그건데 이게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골목과 같은 어떤 좁은 길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길로 이제 좀 더 확장되더니 결국에는 고속도로로 가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뒤처진 사람들이 고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소망. 그러니까 골목은 고단한 삶이라고 한다면 고속도로는 자유를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단한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어떤 소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일리 있는 어떤 분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필기할 게 있는데
서술상의 특징, 요거 문제 출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짚고 넘어갑니다. 노세 이동 경로를 따라가면서 노세 때문에 벌어진 소동을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했거든요. 좀 선생님이 읽는데 생략을 했지만, 뭐, 시간 관계상. 근데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얻어진 효과가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두 번째, 이건 첫 번째 내용을 그냥 다시 또 반복한 것 같아요. 현장감이나 생동감이 느껴지도록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첫 번째 거랑 똑같죠. 예. 세 번째, 노세 때문에 벌어진 혼란스러운 상황을 강조했다. 네. 요 세 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노파심에 얘기하는 건데, 그 이동 경로 순서대로 뭐, 잘 맞춰보세요. 이런 식의 문제는 나오진 않을 겁니다. 나왔다면 아주 그냥, 학생들이 생각해서 그냥 한번 그냥 맞춰라 하고 문제 내는 걸 거예요, 아마. 요 이동 경로 순서대로 막 뒤집어 섞어 놓은 다음에 순서대로 쓰시오. 뭐 이렇게 한다면, 참 그 선생님께서는 정말 내실 문제가 없었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불쌍해서 뭐 쉬운 문제 하나 내셨다거나,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이제 그 다음에는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시장으로 가봐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시장 외 혹시 알아요? 노새가 뛰다가 시장가 시장기가 들어서 쪽으로 갔는지. 아마도 좀 꿈에서 시장으로 가는 걸 봤기 때문에 그것에 추측을 해서 얘기를 아버지한테 하죠. 그래서 좀 나는 뭐 이렇게 말해놓고 좀 무서웠지만 별신권에서 다 보겠다는데 시큰둥한 태도였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급히 서두르지도 않고 보통 걸음 오는데도 난 종종 걸음을 쳐야 따라갈 수 있었고요. 어쨌든 아버지 손을 잡았는데요. 난 이 부분 참 좀 가슴이 아팠어요. 그죠? 아버지 손은 크고 그 다음에 투박하고 나무 토막처럼 단단했다. 자, 밑에다 이렇게 써봅시다.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온 아버지 삶을 짐작하게 하죠. 끌려가듯 따라가면서도 나는 좀 무서웠다. 이날까지는 이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가부장제 사회상 빨리 쓸게요. 가부장제 당시의 사회상을 나타내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부장적인 당시의 사회상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으로서의 어떤 아빠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좀 권위적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즉 아버지는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지배하고 통솔하는 형태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때문에 아버지란 존재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요즘 아빠들처럼 막 이렇게 친구처럼 뭐 이렇게 막 좀 다가가는 그런 모습은 사실 예전에는 더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예.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도 아버지 손을 잡는 건 정말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뭐, 가부장적이었다,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좀, 예전 아버지들은 이렇게 좀 약간 그 거리감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당시 사회상을 짐작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내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손을 맞잡고 길을 걷고 있었다. 좀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 자, 잘 보세요. 좀 우쭐한 생각이 들었고, 나는 좀 무서웠어. 요 부분 뭐 동그라미 칠게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이야말로 어린 아이다운, 이게 뭐다? 순수함인 거지. 알겠습니까? 왜냐면, 지금 상황은 사실 아빠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상황이 아니죠. 힘 빠지죠. 노새 잃어버렸고 찾아다니는데. 근데 지금 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게 좀 우스웠대. 왜? 그 거리감이 권위적인 어떤 아빠가 사실 권위적이진 않은데, 이 작품 속에서는. 그죠? 어쨌든, 나와는 참 되게 심리적 거리감이 멀게만 느껴졌던 아빠의 이 크고 투박한 손을 잡는다는 이 상황이 우스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 그러면서 좀 약간 우쭐한 거죠. 어깨 힘들어가는 거지. 얼마나 아빠가 좋으면. 이런 생각 자체가 상당히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이 서술자가 어린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됐죠? 요런 때는 이게 이런 표현 쓰는 게 맞는데 아까 지적한 부분에서는 이게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이라 보아야 되는가? 아니요, 저는 그 반대로 어린아이답지 않은 참 철든 시선으로 아버지의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라 보였어요. 아까 지적한 부분은요. 이 부분은 어린아이다운 순수함이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진 않았대. 나는 이게 우쭐한데, 나는 이게 자랑거리처럼 참 어깨가 으쓱한데, 근데 뭐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지 않았다. 왜? 무관심이니까 사실. 앞서 말했지만 항상 주변 사람들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을 일관하죠. 그죠? 자, 계속 무관심한 내용 나옵니다. 자, 어느 곳에 가나 거린 사람을 분별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자더러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느냐, 노새를 찾아다니느냐고 묻지도 않았고 아버지 나는 아무에게도 노새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죠? 서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기 뭐 여기까지 커피 표시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원 갑니다. 동물원 갑니다. 아버지와 내가 동물원에 들어간 것은 거의 해질 무렵, 이제 점심 뭐 해질 무렵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동네 쪼무레기들과 함께 와본 경험만 있을 뿐이었는데 어쨌든 아버지와 함께 보게 되니 참 가다가는 별일도 있는 것이구나 하였다. 남들 눈에는 한가하게 동물원 구경을 온 다정한 부자로 비칠 것이 아닌가? 동물원은 조용하고 을씨년스러웠다. 을씨년스러웠다. 상당히 좀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죠, 그죠? 좌측에 보이면 뭐 몹시 스산하고 쓸쓸한 데가 있다라고 써 있는데 여기 그죠? 그 다음 페이지. 이 그림 쓸쓸하지 않습니까? 그죠? 손 안 잡고 있네요, 여기서는요. 들은 제 집에 처박혀 있거나 가느다란 석양이 비치는 곳에 웅크리거나 하였다. 상당히 동물들의 모습은 무기력해 보이죠? 활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속박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죠? 아버지는 어쨌든 동물 그냥 건성건성 보고 지나갈 뿐이었는데 아버지가 잠시 발을 묻힌 곳은 얼룩말이는 우리 앞. 얼룩말은 노새를 연상케 하죠. 얼룩말 두 마리였는데 아버지는 그러나 그 앞에서도 멍하니 서 있기만 하지 이렇다 할 감정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나는 그런 아버지를 한번 쳐다보고 얼룩말 한번 쳐다보고 하였다. 그러다가 아버지 얼굴이 어쩌면 그렇게나 말이나 노새와 닮았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이게 노새 두 마리가 생각나죠? 그죠? 아버지와 노새. 그죠? 노새와 아버지. 참 닮았다. 그게 사실상 외모의 어떤 닮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참, 여기서 노새와 아버지의 어떤 유사성에 대해서는 앞선 강의에서 밝혔기 때문에 다시 또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외양 묘사로 보자면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닮았다 그거예요. 길게 째진 감정이 없는 눈, 노상 벌렁벌렁한 코, 하마 같은 입, 덜렁하니 큰 귀. 이 외양 쪽으로도 닮긴 했다. 하지만 진짜 궁극적으로 닮았다는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면 이 표현 있죠. 애당초 말이나 노새 같은 사람이어서 아버지가 말이나 노새와 같은 사람이래요. 말이나 노새나 둘 다 모두 무엇입니까? 마차를 끌어야 하는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다는 거죠. 하는 일이라든지 살아온 어떤 굴곡진 삶을 봐서라든지 노새와 말과 아버지는 모두 참 비슷하다. 네. 됐죠? 그 다음 밤입니다. 밤. 그죠? 밤입니다. 여기서 이제 술집으로 갔어요. 대포집에 가가지고 이제 괴로운 마음을 달래려 술을 계속 마시고 아들은 아버지 그만 드세요. 몸에 해로워요. 라고 얘기하는데 응 하면서도 술잔 놓지 않았고요. 그죠? 안주를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간길을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배고팠겠죠. 아이인데, 그죠? 어린아이인데.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별 수 있겠니? 그놈이 도망쳤으니 이제 내가 노새가 되는 거지. 자, 요 표현도 우리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 느껴졌나요? 선생님은 좀 약간 가슴이 아팠어요. 요 부분 읽으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도 있고요. 가장으로서의 어떤 책임감, 아니면 좀 더 풀어맞자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책임의식이라고 써도 됩니다. 앞서 말했지만은 가부장제, 그러니까 가부장적 사회의 어떤 현실을 갖다 말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집안도 사실 가부장적인 가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장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하지만 가부장제라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닌 게, 어쨌든 이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가장으로서의 아버지는 그만큼 권위의식을 갖고 책임이 많았던 만큼 어떻게든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는 어떤 책임의식이 아주 짙었습니다. 아주 깊었어요. 아주 무거운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야만 하는 게 가장이었죠. 특히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그래서 지금 이 주인공 나의 아버지는 그 책임감을 어떻게든 어깨에 메고 가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사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 페이지. 자, 기분 좋게 취한 아버지는 놀라는 나를 보고 히힝 한번 웃었다. 이 히힝도 약간 그 말 웃음, 노새 웃음소리를 따라서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는. 예. 따로 이렇게 필기가 되어 있진 않지만 자료서에 이 소설가 작가가 히힝 이거를 이렇게 일부러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아버지가 무섭지만 않았다. 그러면 형들이나 나는 노새 새끼, 어머니는 암노새, 그 다음에 할머니는 어미노새가 되는 것일까? 참 이런 것들 굳이 필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서술자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린아이 시선으로 보는, 어린아이 시선으로 생각하는 참 우스꽝스러운 순수한 모습이죠. 이게 어린 서술자의 순수함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죠?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히잉 웃었다. 역시 노새의 웃음소리와 비슷한. 어른들은 이래서 술집에 오는 모양이었다. 나는 안주만 집어먹는데도 술 취한 사람 마냥 턱없이 즐거웠다. 네. 그러니까 필기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순수, 그죠? 이게 다 순수예요. 이게 순수, 어린아이다운 어떤 순수. 네. 대충 쓸게요. 이제 바쁘니까. 네. 어린아이 서술자의 어떤 특징을 나타내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나요. 경찰서에서 당신 오래요. 그놈의 노새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가게 물건들 박살냈대. 이걸 어쩌지? 노새 찾았대? 어쨌든 그 피해를 본 건 차치하더라도 아버지의 관심은 오로지 노새입니다. 노새 찾았대? 찾거나 그러면 괜찮게요. 노새는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만 다치고 하니까 누구네 노새가 그랬는지 수소문 끝에 우리 집으로 충격이 찾았지 뭐요. 그러면서 이 부분 우리 노새가 튀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이라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 넣어야겠다고 이르고 갔다는 것이었다. 자, 이 부분 뭐라고 쓰냐면 네, 이렇게 쓰세요. 아버지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야박하고 냉정한 사회 현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그 얘기 듣고 아무 말 없이 시적시적 문 밖으로 걸어나왔다. 나는 아버지 하고 뒤를 따랐으나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고 어두운 골목길을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또 한 마리의 노새가 바로 아버지죠. 집을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무엇인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갖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알아요. 왜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것을 느꼈는가? 뭘 느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보세요. 우리 같은 노새는 어차피 비행기가 붕붕거리고 헬리콥터가 앵앵거리고 자동차가 빵빵거리고 자전거가 쌩쌩거리는 대처에서는 발붙이기가 어려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언젠가 남편이 택시 운전사인 철수 어머니가 하던 말이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최소한도 자동차는 굴려야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노세를 부려. 자, 헬리콥터, 자동차, 비행기, 자전거, 얘네들은 다 모두 대조되는 것들입니다. 노세와 대조되는 것들. 상당히 빠르고 신속하고 튼튼한 그런 것들. 이게 구시대 유물이란다면 이건 산업화 사회가 들어섬으로써 만들어진 새로운 어떤 빠른 운송수단이, 사실 근데 자전거는 뭐 예전부터 있었지만, 예. 비행기나 헬리콥터, 자동차가 더욱더 그렇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 동안이고 나는 금방 아버지를 쫓았다. 또 한 마리의 노새를 찾아, 또 한 마리의 노새는 누구냐? 아버지죠. 아버지를 찾아 깜깜한 골목길을 마구 뛰었다. 그럼 여기서 뒤통수를 때리는 것을 느꼈다. 그럼 어떤 것을 느꼈기에 이런 거냐? 짐작했겠지만 산업화되어가는 사회에서 도시빈민들이 적응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래서 이 우리 같은 노새는 무엇을 말하냐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고생했어요. 자, 그러면 옆에 핵심 정리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봅시다. 갈래는 현대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단편소설입니다. 길이가 좀 비교적 짧은 소설이죠. 사실적이고 상징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상징적인 거, 노새 자체가 상징적인 소재죠. 그죠? 시간적으로는 1970년대 겨울. 그러니까 추워야지만이 고달픈 삶을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한 아주 좋은 배경이 됩니다. 공간적인 배경, 서울 변두리 동네라고 했죠? 주제, 급변한 시대 상황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도시빈민의 고단한 삶이고, 특징, 나라는 어린아이 시선으로 아버지 삶을 객관화하여 보여줬다. 아버지 삶을 상당히 그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보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새라는 소재를 통해서 대도시에 적응하지 못한 아버지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네,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길고 긴 여정 같아요. 근데 예, 끝까지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성적 향상에 참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이렇게 새벽까지 짬내서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헛일이 아니길 바라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행복하시고 그 다음에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강의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